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4 영월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원래 작년 말까지 발표하려던 대책이 1개월 정도 늦어진 건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책 이름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입니다. 이 대책 주요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상세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이번 공급 대책하고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대책에 대한 내용을 공급 대책의 발표,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번째 공급 대책 발표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었고요. 다만 이제 내용을 보면 정부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른 공급 내용으로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 감안해서 보면 상단에, 제목 상단에, 말씀해 주신 제목 상단에 9.7 주택 공급 방안 플러스, 작게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죠. 다시 얘기하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예정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공급 물량이라기보다는 9.7 공급 대책에 나왔었던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나 거기에 따른 보완 조치에 좀 더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 내용들 좀 살펴보면 원래 9.7 대책에서 수도권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던 물량 자체가 2030년까지 5년간 연 27만 호, 총 13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서울시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당시 135만 호 이상 착공을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 11만 호 착공 들어간다라는 부분 하나를 짚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3기 신도시의 첫 입주라든지 아니면 서울 서리풀 지구의 지역 지정이 처음 일어났다. 이런 성과들을 좀 같이 표시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도심 공급 확대, 주로 서울이죠. 서울의 유휴부지 4,000호를 포함한 공급 계획을 이제 그때 발표했던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부분으로 상당수의 공급 물량 약 4만 3천 호에 대한 거 서울 경기도 지역을 아울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300호를 추가.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내용에서는 주로 언급되지 않았었던 판교 일대에 금토동과 여수 이 두 개 지역을 합쳐서 6,300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 주로 이제 서울 지역 내에 그 노후청사 복합개발 개수로는 34곳을 합쳐서 약 9,900호니까 1만 호 정도에 대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좀 귀결이 되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 물량을 전부 합해 보면 약 6만 호 정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주로는 이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합쳐서 6만 호 정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22년도 이와 관련해서 9.7 대책 발표 당시에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약 3개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 입주를 기준으로 약 연평균 2만 9천 호 정도가 적정한 서울 지역의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적었었다. 다시 얘기하면 3년 동안 연평균 2만 9천 호 정도였으니까 누적하면 3년 동안 9만 호 정도가 부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부족했던 대비 물량들 중에서 이번 대책의 내용에서는 9.7의 연장선상에서 6만 호 정도를 공급에 대한 것들을 확보 아니면 속도를 낸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9.7 대책 발표 당시에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적정 수요 대비해서 공급 물량이 연평균 2만 9천 호가 부족해서 약 9만 호가 부족했다라는 사실이 결국은 2025년도에 걸쳐서 서울의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9%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율의 상승을 일으켰던 부분인 거고, 그것을 이번 대책을 6만 호 정도를 통해서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이번 대책에서는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량으로 보면 정부가 진단해서 서울에 부족한 아파트는 연평균 이제 3만 채씩 총 3개년 동안 9만 채가 부족한데 앞으로 6만 채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네,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한 거네요. 네, 물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그린벨트를 풀거나 하기보다는 지금 서울에서 도심이죠. 서울 대부분 서울인데 여기에 갖고 있는 국공유지, 쓰지 않는 부지, 그리고 노후청사, 옛날 경찰서라든지 옛날에 동주민센터 요 부지를 끌어 모아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추가로 이제 판교 일대에 새로운 이제 택지를 개발하겠다. 크게 요 투 트랙으로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대책 보셨을 때 이게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과연 공급 효과, 시장의 이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제일 궁금한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공급의 총량으로 보면 시장에선 기대했던 것은 막연하나마 지금 오늘 발표 내용보다는 조금 더 큰 거를 기대했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장 일각에서는 계속 2차 그 공급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대책의 후속 조치 수준의 규모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이 공급에 대한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중앙 정부가 공급을 이렇게 추진 계속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것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나쁘지 않지만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썸씽 뉴가 있을 걸 기대했는데 그 정도는 없고 97 대책에서 나온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네. 그 정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런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책에 보면 이게 대신에 97과 다르게 구체적인 입지들이 다 망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들 여러 부지들을 언급돼 있는데 이 중에 좀 눈길이 가는 핵심 부지를 꼽으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살펴보면 서울, 경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서울이 핵심이죠. 서울을 중심으로 이쪽 일대의 수요에 상응하는 공급이라고 놓고 보면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서울과 경기도, 특히 이제 과천까지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 두 곳의 전체 물량들 중에서 뭐 크게 보면 캠프킴을 포함한 용산, 그 다음에 태릉 CC, 그 다음에 과천의 경마장, 사실상 요 세 군데가 전부라고 보여지고요. 이 세 군데를 합친 계획 물량이 약 29,100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전체 6만 호 중에서 사실상 요 세 곳을 합친 것이 전체 뭐 상당한 물량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 중에서도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곳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딱 요 세 곳, 용산, 그다음에 태릉, 과천 요 세 곳이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입지나 공급 사이즈로 봤을 때 요 세 개가 이번 대책의 이제 네. 핵심 세 개의 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 세 개 입지들의 좀 특성이나 공급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우선 공급 규모부터 좀 살펴보면 참고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적정한 공급이라고 하는 거 혹은 공급 규모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게 다 좀 막연하실 수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가 9월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의 그 단초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97 대책 발표 내용 중에서 서울의 아파트의 입주 물량의 10년 동안의 과거 10년 동안의 장기 평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약간 격차는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분양을 하는 물량, 혹은 개발을 하는 물량일 수도 있고, 그게 착공이 들어가는 물량, 그 다음에 실제로 다 지어져서 입주가 되는 물량, 요 각각에 따라서 시차나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적인 입주 물량이 평균적으로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이 약 38,000호 정도 됩니다. 1년에? 네, 맞습니다. 연평균에서. 1년에 38,000호 정도가 입주가 계속 꾸준하게는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그 입주 물량 대비해서 이 지금 말씀 나눴던 세 개 지역의 물량들이 순차적으로 인허가 되고 착공돼서 준공까지 다 됐을 때를 전제로 하면 딱 그 정도의 물량을 공급을 하는 것이어서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연평균 한 해 정도의 평균 다 완료가 되면 그 정도 상당하는 물량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용산은 이제 정비창이라고 부르는 국제 업무지구의 옆에 캠프킴을 포함해서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 한 1만 3천호 정도를 이제 공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과천이 1만 채가 조금 안 되고요. 네. 9,800채니까요. 그리고 태릉 CC가 6,800으로 이제 용산, 과천, 태릉 순으로 공급 규모가 많은데요. 정부 계획대로라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 공급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각각 이번을 발표에서도 착공에 대한 계획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28년 착공, 그다음에 캠프킴 29년, 그다음에 경기 과천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2030년. 네. 그리고 네, 태릉 CC 같은 경우도 역시 30년 착공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때 착공 추진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좀 오차는 있겠지만 2030년에서 35년 사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 대략 지금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급이라고 하는 거의 특성상
짧게 잡아도 5년,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되어야만 입주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공급은 그때 그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착공할 때 분양을 하잖아요. 만약 분양 물량이 있다면 그러면 이게 순조롭게 진행돼서 정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돼도 2028년부터 분양 물량이 나오고 30년까지 분양이 진행되고 그리고 실제 입주하는 거는 그로부터 한 5년 정도 더 플러스해서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정부의 공급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이 타임 스케줄대로 가는 거고 과연 이게 정부 계획대로 되겠냐 이런 의구심이 사실 적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언급됐던 뭐 태능, 정비창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제속도를 못 내거나 뭐 흐지부지 됐던 지역들이라서 그런데 그 부분 결국 지자체, 각 관계부처, 주민들, 이해관계자의 설득이 필요한 지역들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그 국토교통부의 발표 이후에 그 입장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것들을 이제 후속으로 바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좀 미루어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구역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지자체의 입장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태릉시시 같은 경우에도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 배후지에 있는 경기도 지역의 교통과 관련된 이슈들이 다 맞물려 있을 수밖에는 없어서 그런 알력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걸 우선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러다 보면 지금 오늘 발표 이후에 바로 약간씩 지자체 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도 좀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들 가령 예를 들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8,000채가 맞느냐 만호로 가느냐에 대해서 서울시와 중앙국토교통부, 중앙정부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국토부가 만채, 맞습니다. 만채로 발표를 했죠. 근데 서울시는 8,000채가 최대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당초 서울시의 계획은 전체 주거 비율을 한 40% 정도 수준으로 봤고 그러니까 상업시설에 대한 비율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하고자 했던 거고 다만 이게 주택 공급, 주택 부족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 그것을 양보해서 추가로 이제 6,000에서 2,000호를 늘려서 8,000채까지 현재까지 이르러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다시 2,000채를 하게 되면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 학교 용지라든지 학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법상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견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 정비창이 뭐 지금 오늘 대책의 제일 큰 부지다 보니까 조금 더 여쭤보면 저도 이게 찾아보면 용산 정비창이 처음에는 이제 8,000채로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했다가 바로 또 10,000채로 늘렸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다시 6,000채로 줄였다가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 이르러서 늘리더라도 서울시는 8,000채가 최대치라고 하고 국토부는 10,000채까지 늘리자라는 건데 이 2,000채의 차이가 정말 두 기관이 다툴 정도의 차이인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뭐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이미 뭐 엿가락처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다가 이제 8,000채까지 늘린 거면 뭐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느 쪽 입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가요? 이미 또 착공을 한 상황이잖아요. 준비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진행된 범위 내에서 그 이제 늘려서 8,000으로 진행이죠. 그 8,000이라는 걸 전제로 여러 가지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은 좀 서울시의 입장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고요. 같은 측면에서 보면 워낙 서울에서의 공급이 다른 추가적인 유휴부지가 더 없다 보니까 이제 무리해서까지 중앙정부는 좀 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활한 공급을 좀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2,000채가 적은 규모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 2,000채로 인해서 전체 8,000 혹은 뭐 그 해당하는 물량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이 적정한 선에서 다시 얘기하면 결국은 8,000이냐 10,000이냐인데 요 수준에서 한 2,000초를 좀 중앙정부가 좀 적고서라도 속도가 늦어지는 것만은 막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속도도 중요하니 이 2,000채를 더 늘리기 위해서 속도를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게 지연시키는 것보단 좀 더 이제 속도 있는 공급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과천도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죠. 뭐 사실상 충강남 지역이고 뭐 경마장 부지 아시는 분은 다 아죠. 워낙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경마장을 이전을 하고 나서 여기에 주택을 짓겠다는 건데 이거는 큰 문제나 걸림돌은 없을까요? 뭐 역시 이해관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는 없어서 이 추진하는 데 자체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에서의 약 10,000호 정도 되는 대책 내용에서는 9,800호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주는 서울시의 공급에 있어서의 대체 물량으로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마 관련된 해당 업계라든지 뭐 그에 파급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지역 주민의 어떤 의견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뭐 전향적으로 주택 공급 약 9,800호가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좀 각계에서도 양보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이슈하고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어디로 이전해 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미 과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주거지의 비중이 워낙 많다. 그러니까 과천시 자체 입장만 놓고 보면 이미 과천 자체가 아파트 일색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는 하겠지만 뭐 저는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산이나 다른 물량들에 비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능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히려 태릉 같은 경우가 좀 난관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태릉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입장이 중앙정부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해당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대규모의 녹지를 없애는 것 대비해서는 실제로는 공급되는 물량이 뭐 만체가 되지 않는 물론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를 훼손해 가면서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맞는지 또 한 가지는 그 배후지로 연결되는 경기도 일대의 이제 교통망에 대한 부분들이 가중되는 측면이 굉장히 실제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릉 같은 경우가 오히려 여태까지도 잘 진행이 안 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앞으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지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문재인 때 발표됐을 때도 이제 기억을 복귀해 보면 이제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지만 주민들 반발이 워낙 거셌고 이제 녹지를 없애고 또 교통난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노원구청장까지 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여당 출신이었는데도 부정적인 입장을 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결국 주민 반발이라는 걸 넘기가 그때랑 지금이랑 여전히 뭐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다 보니 난관이 될 수도 있다. 뭐 결국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태능이라고 하는 요즘 최근에 뭐 다른 이슈 때문에 민감하기도 했었던 세계유산 영향 평가와 관련된 물론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첨예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 부분이 좀 계속 난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자,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 지금 대책에 공급되는 전체 6만 채, 서울은 뭐 3만 2천 채라고는 하지만 이게 임대냐 분양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텐데 이게 다 뭐 임대 분양 규모가 정해졌나요? 공식적으로 오늘 발표해서 정부는 이 전체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션을 임대로 하고 어느 정도 포션을 분양으로 할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 총 물량에 대한 계획만 추산을 한 상태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이어지는 서울시에서의 지리회 신에서도 역시 세부적인 일정들에 대한 조율은 아직은 달리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쪽이 분양 물량의 포션이나 임대 물량의 포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했었던 주요한 큰 부지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아니면 캠프킴 그리고 이제 태릉이라든지 아니면 과천 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상당수 일반 분양되는 물량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그 외에 나머지 청사라든지 기타 유휴부지에 대해 공급되는 부분들은 전체 물량으로는 역시 10,000호까지 되고 좀 적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는 여러 군데에 산지에 있는 것을 합친 것이어서 이쪽 물량의 상당수는 임대 쪽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노후청사 같은 경우 보면 상세 부지들을 보면 뭐 수십 채 규모까지 다 소위 영끌을 했더라고요. 공급 가능한 부지들을. 근데 그런 지역들은 분양보다는 그냥 공공임대로만 운영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가는 측면이
훨씬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으로 국소적으로 있는 필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위치는 또 핵심적인 위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수요는 굉장히 많을 수는 있어서 이 지역을 분양으로 돌렸을 때 생기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감안하면 이쪽의 물량들의 상당수는 임대로 전용되지 않을까. 자, 그럼 이번 대책을 보고 아직 내 집이 없는 뭐 청년층, 뭐 예비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서 좀 저렴하고 입지가 좋은 데서 공공임대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혹은 좀 더 분양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무주택자들은 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이번 대책을 보고. 전체적인 무주택자보다는 그 무주택 세대들 중에서도 지금 정부 발표의 공식적인 워딩에 첫 번째 페이지에 추진 방향에서 그 단초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서울에 32,000호, 경기에 25,000호, 뭐 인천에 1,000호 정도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는 도심권에서 청년층 중심으로 6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워딩입니다. 그러면 전체 무주택 세대자를 다 통털기보다는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책 내용에서 상당수 그것이 분양이든 임대 물량으로든 우선적인 배정이나 우선적인 이런 그 공급의 이런 측면이 우선될 것으로 보여서 이런 과정들, 즉 저렴한 임대로서 임대로 들어가거나 혹은 일부 분양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젊은 층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대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같은 무주택 세대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민간을 통한 청약이나 이런 것들의 기회를 여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세대들, 좀 고연층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기대하고 막연히 좀 미루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일 뭐 시장에서는 궁금하거나 평가를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대책이 지금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서울 집값 안정 혹은 이거를 좀 상승세를 주춤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제일 궁금할 텐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오늘 발표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쨌든 주택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을 건드렸다는 점.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규모로든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대책 자체는 그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항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평가가 충분히 되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그 공급이라고 하는 것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오늘 발표 내용에서도 봤던 것처럼 정부에서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공급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공급을 굉장히 계속 빨리 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는 것이고 그것이 유의미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 시장에서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그 물량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급이 그 정도까지 빠른 속도로 될 거라고 믿기도 좀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공급 대책의 발표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발표일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공급 대책 자체가 아주 효과가 없다고 폄하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집값을 바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인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같은 의미에서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공급 대책 이후에 여태까지는 사실은 그 후속 조치와 진행 경과에 대한 추가적인 발표나 아니면 진행에 대한 소통, 국민들과의 소통 부분들이 좀 적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소통을 해나갈 거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공급 대책 때문에 집값이 안정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급 대책들이 계속 추진될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브리핑을 할 테니 그 부분을 보고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매수에 나서시도록 하셔라라는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공급 대책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앞으로 정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할 테지만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좀 이런 거를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남은 과제를 하나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여태까지 그 주택과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 앞전이나 그 이전 정부에서의 공급 대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다소 이제 민간의 시장 참여자로서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런 주택,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부분들이 이벤트 같은 형태로 자꾸 흘러왔던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숫자 자체가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년 9월 7일 97 대책에서 얘기 나왔던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27만 호씩 135만 호를 공급합니다라는 워딩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2년 8월 달에 발표했었던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라고 하는 공급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때 발표됐던 공급량이 270만 호였었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270만 호를 공급합니다. 135만 호를 공급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너무 크다 보니까 심리적인 안정에는, 그러니까 신뢰성에는 조금 훼손되는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와닿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수치죠. 사실 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벤트 발표는 어쩔 수 없이 이벤트성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브리핑, 그다음에 분명히 지금 오늘 언급하셨던 것 같은 지자체 혹은 주민들과의 그 공람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뭐 장벽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장벽들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요소 때문에 얼마만큼 지연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걸 통해서 공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이 공급 대책 발표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대책이 공급을 계속한다는 시그널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평가할 만하지만, 아쉬운 거는 시장에 기대한 뭔가 이제 한방 썸씽 뉴는 없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오늘 대책 자체보다 앞으로 정부가 이제 후속 조치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결국 지금 서울시랑 갈등하고 있는 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후속 조치들이 결국 집값 안정 그리고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더 중요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